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검사분들과 직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장관님 일가 수사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나요? 뭐 살짝 나왔습니다. 네. 네, 김광삼 변호사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얘기가 있었지만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일선 검찰청을 찾았는데 의정부지검에 첫 방문해서 검사들의 평검사들이죠. 대화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도 검사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평검사 대화 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저는 없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TV 통해서만 봤는데 예. 일단은 굉장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막가자는 겁니까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때 이제 대통령과 대화였잖아요. 네. 근데 이 법무부 장관과 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 이제 지방청을 순시를 하죠. 지방검찰청을.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는 것이 있고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공개를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왜 의정부 검찰청을 왜 선택했을까? 이제 그 부분도 물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지 않게 모르지만 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검찰청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잖아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대화하는 데는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검사들과 대화를 하는데 검찰 개혁과 관해서 특히 의견을 듣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는데 일단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패스트트랙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근데 검사들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그런 법안들이 사실은 검찰의 힘을 빼는 권력을 빼앗는 권한을 빼앗는 그런 법안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현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걸 달가워하지 않겠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의정부 검찰청에는 이제 안미연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도 좀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정부 검찰청을 첫 방문지로 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김 변호사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의정부 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 수사부의 외압의 의혹을 폭로하며 주목을 받았던 안미영 검사가 있는데요. 참석 검사들 가운데 검사와의 대화가 아니라 안미영과의 대화 같았다. 사실 조국 장관이 방문하고 일평검사와 대화하는 건 알았지만 이 대화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은 비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현종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아마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네. 이야기를 들려보면 사실 이제 평검사들은 젊은 검사들이잖아요. 주로 네. 30대 일 텐데. 아마 이제 이제 조국 장관 앞 면전에서 오늘 이런 거 왜 합니까? 라고 또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 또 그리고 가족들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검사와의 대화 때 그때 노 전 대통령 앞에서 청탁 문제 지적했던 검사라든지 좀 쓴소리했던 검사들이 10명 중에 7명이 다 옷 벗었습니다. 인사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랬나요? 그렇죠. 예.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검사와의 대화에서 제대로 검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저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안미영 검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 문물검찰총장 시절에 이 강원랜드 문제를 지적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 문물총장이 나는 이거 개입하지 않겠다 해서 검찰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 실제로 다시 수사 결과를 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서 의정부 예전 수사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결론이 났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안미영 검사가 거의 대화를 주도했단 말이죠. 무슨 내용을 주로 이렇게 주고받고? 아무래도 이제 검찰 어떤 수뇌부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형사부에 지금 일이 굉장히 많다라든지 네. 등등의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보면 결국은 검찰 수뇌부와 어떤 면에서 보면 맞짱을 뜬 검사와 어떤 면에서 보면 함께 힘을 합한다. 최근에 보면 자, 임은정 검사 이야기를 좀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임은정 검사 어제 경찰에 출두를 했죠. 경찰 출두해서 자기가 고발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사건 관련해서 아니 왜 정경심 여사는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면서 왜 내 사건을 수사 안 하냐? 예. 라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조국 장관이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즉, 검찰 수뇌부를 향해서 당신들 목소리를 높여라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자, 그런 면에 비춰보면 지금 사실은 조 장관은 수사를 받고 있는 예. 그 피의자 신분이 곧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검에서 검사들이 차출돼 가서 중앙지검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수사에 대해서도 역시 뭐 검사들이 얘기는 꺼낸 것 같아요. 살짝 그렇죠. 나와서 뭐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 어떤 내용까지는 뭐 파악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자리에서 대화의 장관이죠. 이제 인사권자 대화의 자리에서 당신 뭐 수사를 받는데 적절하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화까지도 나오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뭐 김광선 변호사님도 검사를 해보셨지만 검사와 피해자가 만나는 것은 조사실입니다. 조사실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근데 뭐 그런 상황이 경우잖아요,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상징적인 모습이 자 피해자가 전환될 수 있는 장관과 그리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검사가 그래도 전 자리에 만나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한다. 이 모습에서 검찰이 오히려 저는 검사들이 더 당혹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조 장관의 이 검사와의 대화를 놓고 이 조 장관의 법대 동기인 이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유승준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최 네. 교수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 신임 장관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건 유승준이 마치 국민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비판을 하는 거는 자유라고 보고요. 다만 저 비유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국민을 상대로 군대 가라면 본인은 군대 안 가면서 군대 가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 개혁을 하지 않은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건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뭐 비판하는 거는 자유시니까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비유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이제 본인과 관련된 또는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진 건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조국 장관이 범행위가 나온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직 밝힌 부분은 없습니다. 뭐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에서 장관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임명이 된 상태에서 본인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것 자체 그 자체를 문제 삼을 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건 본인이 결단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본인이 만약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경우가 나오고 또는 뭐 정말 국민이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지금은 서로가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누구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의혹은 나오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혹이 정말 명확하게 증거로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당이나 아니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어떤 상황으로든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무실만 앉아가지고 지금 현재 김광수 변호사 말씀하셨죠. 일반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임명이 되면 물론 비공개로 하긴 합니다만 이제 지방청들을 돌아다니면서 대화도 하고 의견도 듣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상적인 저는 업무라고 보고 이번에 비공개를 안 하고 공개적으로 한 이유는 비공개를 해보십시오. 어떤 얘기가 언론에서 분명히 또 비판할 겁니다. 몰래 가서 만나고 왔다고. 무슨 압력을 넣으려고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본인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이걸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업무를 추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조국 장관도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가족 수사 관련돼서 살짝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족 수사와 관련돼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사실 이번 주에 정 교수를 소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소환을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씨가 주말에 비공개 소환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일단 뭐 제가 어떤 검찰의 수사 과정 또 압수수색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입시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표창장 유조 그걸로 인해서 뭐 부산 의전대 입학, 고려대 입학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제 그 코링크와 관련된 익성과 IMF 회사를 압수수색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늦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압수수색을 많이 했는데 다시 이게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것은 그 전에 압수수색하고 관련된 진술을 하다 보니까 계좌 추적을 하고 또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어제 한 압수수색에서 어떤 증거물이 나오냐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 또 거기에 관련된 계좌가 있다면 계좌 추적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제 했는데 뭐 오늘 내일 사이에 부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적어도 2, 3일,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떠한 분석이 끝나고 나면 소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아마 첫 소환은 이제 정경심 교수가 될 거고 네. 또 관련된 뭐 오촌 조카랄지 이런 사람들 구속되어 있는데 진술이 상당히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특히 오촌 조카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운영에 관여하면서 갑질을 일삼았다. 뭐 그런 얘기까지 검찰에 이렇게 진술을 한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경심 교수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그럼 관여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금이 얽히고 설키면서 주고받고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과연 이 돈이 뭐 10억 이상 되는 돈인데 이걸 조국 장관이 모를 리가 있겠느냐. 이제 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조국 장관도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부임 정경심 씨의 이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제 검찰이 밝혀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조 장관이 혹시 이제 이런 직접 사모펀드에 관련을 했느냐 아니냐 이런 여부였을 텐데요. 이현정 의원도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뭐 김 변호사님도 말씀은 하셨지만 익성이라는 회사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익성이라는 회사는 그 이제 코링크 이제 PE의 실적인 주인이었던 이제 조모 씨, 오촌 조카죠. 외국에 나가면서 이제 그 투자자 업체 사장하고 통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네. 그 녹취록을 보면 익성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려지면 이거 큰일 난다라는 그 대목이 있어요. 네. 그만큼 익성이라는 것이 아마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인 어떤 회사 같은데 이 회사의 어떤 자회사가 2차 전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업체였고 그럼 이와 관련해서 투자를 했지 않는가. 그리고 익성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주가 조작이라든지 또 어떤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인지 아마 그것이 이제 제일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하나 하고 지금은 또 이제 조 장관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는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그 투자 운영 보고서를 지난 2일 기자회견 때 조 장관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게 검찰이 보니까 4가지를 압수를 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를. 근데 그 중에서 3가지는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없는 것이고 네. 그 중에서 하나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투자사 직원 자체는 이걸 조 장관 집에 가서 조 장관한테 직접 전달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없는 거를. 근데 그 다음에 그 문구를 넣으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문구를 넣어서 다시 넘겨줬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조 장관이 지금 공개했던 그 투자 운영 보고서가 혹시나 조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 것인지, 그러면 이걸 지시를 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은 조 장관이 어떤 범법 행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고리거든요.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예측하기로는 다음 주 초 되면 아마 정경심 교수를 소환할 겁니다. 그리고 소환을 해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결국은 조국 장관을 기소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 소환할 거냐의 문제를 아마 다음 주말이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오촌 조카죠. 조 장관의 이 오촌 조카의 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그 오촌 조카도 자식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려면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김관섭 변호사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오촌 조카가 이 인출, 현금화한, 투자한 금액 중에 이 10억 원이 넘는 돈이 과연 어디로 갔을 것인가. 이 부분이 만약에 정경심 교수와 관련이 있거나 조국 장관과 관련이 있다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속 수사가 가능한 부분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이제 오촌 조카가 횡령한 돈이 있잖아요. 횡령이 한 13, 14억 되는데 그 중에 횡령한 돈이 이제 WF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링크가 투자한 그 회사에서 10억, 13억 정도를 갖다가 횡령을 해요. 근데 그 돈의 10억을 정경심 교수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진술이죠, 주장인 그렇죠. 거고. 예. 왜 정경심 교수한테 줬느냐? 일반적으로 만약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사모펀드가 청산이 되든지 해지가 돼야지 그 돈을 반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자기가 횡령한 돈을 10억을 돌려줬다?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횡령죄 공범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서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은 배터리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예. 작전을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코링크가 움직였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국까지 투자한 돈이 13, 4억 되잖아요. 네. 네. 그 천안까지 합쳐서. 네. 그럼 그 돈이 웰스 CNT에 들어갔으면 웰스 CNT에서 그 자금을 썼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다른 IFM이라는 아주 작은 회사에다가 네, 그게 익소의 자회사죠. 그렇죠. 익성의 자회사 투자했다가 도로 또 돌려받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익성을 상장하려는데 안 됐고 이 회사를 어떻게 위에 상장하는데 안 되니까 돌려받아. 그런 다음에 영어 관련 업체를 또 인수를 한 다음에 이걸 또 2차 전지 회사로 또 변경을 시키거든요. 네, 거기서 자문료를 또 정경심 그렇죠. 교수가 정경심 교수 자문료를 받고 또 코링크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또 자문료 명목으로 800만 원 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 600만 원 받죠? 그래서 한 800만 원입니다. 833만 원 받는데 네, 여기 이제 관련된 진술에 이런 진술이 나와요. 코링크에서 833만 원을 주면서 거기서 3.3% 세금을 떼려고 하니까 왜 그걸 우리가 묻느냐. 예. 너희들을 물으라 해서 코링크에서 그 세금까지 부담하면서 그 돈을 줬다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항의를 그렇죠. 해서 그 항의를 해서. 근데 그러면 지금 코링크에서 받은 돈하고 정경심 교수가 WFM에서 받은 돈을 합치면 결국 10억에 대한 투자한 금액의 연 10% 정도 이자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것은 투자한 돈의 이자로 주기 위해서 빼돌린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돈하고 그다음에 아까 횡령한 돈에서 10억 받은 돈 이게 합쳐서 검찰은 같이 횡령으로 기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정경심 교수가 이 사모펀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는 그런 정황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 앞으로 그렇다면 네. 정 교수가 소환을 돼서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네. 검찰이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저희가 표창장 유저와 관련된 부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문서 유저, 유저 사문서 행사, 증거 인멸 교사, 그리고 의전원에 입학하려는 것은 유기한 공무집행방해. 이제 범죄 혐의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일단 직접 운영했고 개입을 했고 거기에서 돈 관련 어떤 주고받고 한 것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본시장법 위반 될 수 있어요. 근데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이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부가 되는 것은 공무 여부에 따라서 조국 장관과 연관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자본시장거래법 위반 중에서 WFM과 관련해서 주가 조작을 해서 시세 조정을 한 것이냐, 네. 거기에 개입을 했느냐. 근데 그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횡령. 네. 10억이나 한 11억 이상의 돈을 조오촌 조카와 공모해가지고 횡령했느냐. 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수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검찰이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만약에 증거를 다 가지고 있고 자신을 한다고 하면 결국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죠.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 교수에 대해서는 이 딸의 입시 부정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그 큰 고리가 하나 있고 지금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사모펀드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검찰은 위법의 정황을 무언가는 밝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범 교수한테 이거 좀 여쭤볼게요. 예. 아직까지는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들은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지난 기자회견이나 청문회 때 본인이 증언을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블라인드 펀드라고 했지만 사실 이 부분에 아직 검찰 수사 중이지만 네. 이 보고서에 보면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고 이게 정경심 교수가 미리 이거를 만들어 달라. 이런 또 정황이 또 나오고 그런 있다.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네.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 위증 혐의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청문회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후보자가 자기의 방어를 위해서 했던 말은 네. 위증죄로 처벌을 못 해요. 그러니까 법적 처벌은 받지 네, 않는데,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가 다 끝나고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게 사실이라고 드러났을 경우는 이거는 이제 형사적인 처벌의 의미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청문회 상에서 얘기했던 여러 내용들이 법적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저는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 공직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얘기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화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일정 부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거취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전제 조건, 만약에 이게 지금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조국 장관이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순간이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 주 중엔 이제 조국 장관의 정경심 씨의 이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 같은데요. 검찰이 이 소환 조사에서 어디까지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중 의원과 최진봉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